제 돈 20억으로 어머님 아파트를 사드린다고요? 대체 누가 허락했죠? 평안한 노년 채널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친정엄마가 주신 20억, 저는 10년 만기 예금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몰래 그 카드를 훔쳐 시어머니 집을 사주려 했다니요. 결제 직전 부동산 직원이 제게 직접 전화를 걸자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사람이 사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일 겁니다. 장모님의 피땀이 서린 결혼자금 20억이 든 카드를 훔쳐 제 어미에게 번듯한 집을 사주려 한 그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된 그날, 회의실 벽시계는 정확히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빌딩 15층. 회의실의 공기는 무척이나 무거웠습니다. 저는 빔 프로젝터 스크린 앞에 서서 우리 팀이 며칠 밤을 새워 완성한 새로운 리조트 디자인 시안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팀 총괄실장으로서 저는 언제나 완벽함과 책임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임원진의 시선이 제게 쏠려 있었고 다들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이 세차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힐끗 보니 낯선 지역번호였습니다. 보통 이런 중요한 회의 중에는 절대 모르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고 발표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휴대폰 진동은 멈추지 않고 회의실의 정적을 계속해서 깨뜨렸습니다. 마치 전화기 너머의 사람이 굉장히 위급한 일이 있어 포기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대표님이 저를 보며 턱짓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아보라는 신호를 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휴대폰을 든 채 바람이 시원한 복도로 나갔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무척 전문적이고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의 주인인 서연 씨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을 판교 신도시에 위치한 대형 건설사의 부동산 거래소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금액의 카드 결제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지금 민준이라는 남성이 제 남편이라며 결제 창구에서 18억 원에 달하는 최고급 아파트 매입을 위한 카드 결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래 금액이 너무 크고 비정상적인 점이 있어 은행 측에서 지급을 보류하고 계좌 주인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소에서 저에게 직접 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차 연락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듯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가워졌습니다. 18억 원, 민준, 그리고 내 명의의 계좌. 제게 그 정도의 거액이 들어있는 계좌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친정엄마가 제 손에 직접 쥐어주신 결혼자금 20억 원. 저는 그 돈을 여러 개로 나누어 10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고 인터넷 뱅킹으로만 관리하며 카드와 관련 서류는 부부 침실에 있는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저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준이가 부동산 거래소에서 제 정보로 그 엄청난 돈을 인출하려 하고 있다니. 저는 필사적으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노력하며 직원에게 절대 어떤 거래도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잠시만 붙잡아 달라고 카드 주인이 20분 안에 도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알겠다며 현재 전산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핑계로 시간을 끌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분노와 혼란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 얼굴은 분명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을 겁니다. 저는 디자인팀 부장에게 다가가 서류를 건네며 남은 발표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을 향해 재산과 관련된 중대한 집안일이 생겨 급히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심각한 표정을 보신 대표님은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15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올랐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항상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아내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남편인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감히 우리 부모님의 피땀이 서린 돈에 손을 대다니. 건물 로비를 나서자마자 저는 근처에 서 있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께 판교 신도시의 부동산 거래소 주소를 말하고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제 불타는 눈빛을 보시더니 즉시 엑셀을 밟아 복잡한 서울의 도로 속으로 합류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3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친정엄마인 김 여사님은 문을 잠그고 저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엄마는 생활력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서 유명한 맞춤 가구 공장을 일구셨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아끼고 고생하며 사셨지만 자식들만큼은 당신들처럼 고생하지 않고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날 엄마는 짙은 와인색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다른 어머니들처럼 마냥 기뻐 보이지는 않으셨고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엄마는 가방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검은색의 고급스러운 은행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카드 안에 20억이 들어있다. 이건 아빠와 내가 평생 공장에서 번 돈을 아껴 모은 돈이다. 내게 미천으로 주는 것이니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잘 간수하거라. 엄마는 제게 결혼은 도박과 같아서 똑똑하고 예쁜 것보다 운이 좋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민준이가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집안도 평범하지만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아는 법이라고요. 엄마는 이 돈 전부를 은행에 가져가서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예금으로 묶어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물론 남편인 민준에게조차 이 돈의 존재에 대해 절대 입을 열지 말라고 엄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자신만의 비상금이 있어야 한다며 혹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시댁이 못되게 굴면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당당하게 제 갈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고요. 엄마의 그 간곡한 당부는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혼자 은행에 가서 20억 전액을 제 명의로 된 여러 개의 10년 만기 예금으로 나누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으로만 잔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실제 카드에는 아주 적은 금액의 생활비 계좌만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최신형 디지털 금고를 사서 침실 구석에 두었습니다. 저는 카드와 중요 서류를 보석함에 넣어 금고 가장 안쪽에 넣고 저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생신과 아빠의 첫 중고차 번호판을 조합한 번호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제 선택을 믿었습니다. 민주는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수입은 괜찮은 편이었고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사랑의 눈이 멀어 무심코 지나쳤던 이상한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종종 저희 친정의 재정 상황에 대해 묻곤 했습니다. 그는 농담처럼 아버님의 가구 공장이 매년 얼마나 순이익을 내는지, 나중에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실 것인지 등을 떠보았습니다. 몇 번은 제가 침실을 청소할 때 민준이가 일부러 금고 옆에 서서 두꺼운 철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 안에 금은보화라도 숨겨뒀어? 왜 이렇게 꽁꽁 잠가두는 거야?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는 일심동체라며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니 한 계좌에 합쳐서 관리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는 말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금고 안에는 신분증 같은 중요 서류와 자잘한 장신구 몇 개밖에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민주는 제가 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자 더는 묻지 않았지만 그의 호기심과 탐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기회를 엿보며
제 비상금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택시가 화려한 신도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급정거하면서 저는 냉혹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거래소의 로비는 눈이 부실 정도로 호화로웠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은 높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을 반사했습니다. VIP 고객들을 위한 고급 가죽 소파가 통유리 벽을 따라 놓여 있었습니다. 자동 유리문을 통과하자마자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즉시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제 창구 근처 대기 공간에 민준과 시어머니인 박 여사가 편안한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잎차 2잔과 고급 디저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장난감을 사러 온 재벌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잘 다려진 셔츠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서류 뭉치를 넘기며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박 여사는 머리를 높게 틀어 올리고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채 기쁨에 겨워 얼굴이 활짝 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프로젝트 홍보 전단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여직원에게 한박 웃음을 지으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가슴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저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그들에게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아까 제게 전화했던 여직원은 저를 보자마자 제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보고는 바로 저를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민준 모자가 있는 곳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제가 테이블 가까이 다가갔을 때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얼굴은 붉은 기운에서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디자인 도면의 공중정원 그림에 넋을 잃고 있던 박 여사는 아들의 이상한 반응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 박 여사는 전혀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와 제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마치 제가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요. 박 여사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시끄러운 로비에 울려 퍼지는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아주 딱 맞춰왔구나. 이 집 정말 끝내준다. 18층에 호수공원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게 풍수지리적으로도 대박이래. 내가 평생 고생해서 아들 키운 보람이 있네. 이제라도 이런 부자들 사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아보다니. 그녀는 제게 빨리 가서 카드 결제나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계약해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겠냐면서요. 저는 돌처럼 굳어서서 흥분으로 가득 찬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붙잡고 있는 제 팔을 조용히 빼냈습니다. 저는 박 여사의 어떤 인사나 아양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제 태도는 주위 온도를 영하로 떨어뜨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 소파에 몸을 움츠리고 있는 민준과 마주 섰습니다. 저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꾹꾹 눌러 말했습니다. 내 비밀번호 잠금 금고 안에 있던 카드가 왜 당신 손에 들려있는지 설명해 보시죠. 제 질문은 크지 않았지만 뒤가 구린 짓을 한 사람의 심장을 꿰뚫기에는 충분한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곧 펼쳐질 막장 드라마를 구경하기 위해 우리 가족에게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꿀꺽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실내 에어컨이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로비 한 구석을 감쌌습니다. 제 날카로운 시선 아래 민주는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몇 분 전에 자신만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제가 금고를 열 때 우연히 지나가다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열어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었다면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야지 몰래 금고를 열고 아내의 서류까지 들고 와서 거액의 거래를 할 리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체면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는 제게 진정하고 앉아서 이야기하자며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심각하게 구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듣기 거북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아주 높아서 지금 사뒀다가 몇 달 뒤에 팔기만 해도 수억 원은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신데 좁고 시끄러운 골목길, 낡은 주택에 사시는 게 건강에 좋지 않다며 제 카드에 있는 놀고 있는 돈으로 이 집을 사서 어머니께 효도도 하고 부부 공동재산도 늘리려는 좋은 의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미리 상의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뻔뻔한 변명을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 여사도 자기 아들을 거들겠다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제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한 가족인데 내 돈이 곧 우리 민준이 돈이지 어떻게 도둑질이라는 말을 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노릇을 하려면 시댁을 위해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며 저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집을 사드리는 것은 며느리의 책임이자 우리 친정이 몇 대에 걸쳐 쌓아야 할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금고에 썩혀두면서 시어머니는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게 만드는 악독한 며느리라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들 모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귀에 꽂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의 모든 우스꽝스러운 변명을 일축했습니다. 저는 주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께 분명히 말해두죠. 이 20억은 우리 부모님이 평생 피땀 흘려번 돈이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제게 주신 제 개인 재산입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이 몰래 비밀번호를 엿보고 내가 없는 틈을 타 금고를 열어 카드를 훔쳐 쓴 행위는 도의적으로는 신뢰에 대한 최악의 배신이고 법적으로는 명백한 절도 행위입니다. 저는 박 여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시어머니라는 이름에 그 여자에 대한 어떤 존중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친정 돈으로 당신들 모자의 허영심과 이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비싼 집을 사줄 의무는 조금도 없습니다. 민준 씨가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다면 자기 능력으로 번 돈으로 해야지 아내 돈을 훔쳐서 자기 얼굴에 금칠을 해서는 안 되죠. 제 말은 명확하고 단호했으며 그들 모자의 모든 교활한 변명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주위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민준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민준 모자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박 여사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탐욕스럽고 비이성적인 본성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제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자 그녀는 즉시 태도를 바꿔 저를 인신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박 여사는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속이 좁고 음흉한 여자라며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시댁을 경계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자기 아들은 잘나고 능력 있는 남자라 돈 많고 착한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저 같은 복 없는 여자가 그런 효심 깊은 남편을 몰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상종 못할 것들이라며 자기 돈은 잔뜩 숨겨놓고 늙고 병든 시어머니는 나 몰라라 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하소연했습니다. 욕설로도 모자라 박 여사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들어 제 어깨에 걸친 가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제가 계산대 직원에게서 카드를 돌려받아 그 가방에 넣었을 거라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그녀는 달려들며 당장 카드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을 망쳐서 제가 회사도 못 다니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미쳐 날뛰는 시어머니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가방을 뺏지 못하자 박 여사는 삼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진상짓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바닥을 쿵쿵 내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집을 사지 못하면 여기 있는 기둥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리겠다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죽인 며느리라는 오명을 쓰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게 만들겠다고요.
옆에 서 있던 민주는 어머니의 미친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원망과 애원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가 자기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모는 냉혈한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게 애썼습니다. 저는 그녀의 협박에 대꾸하는 대신 여기는 공공장소이니 계속 소란을 피우면 당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보안팀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며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준에게도 계속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해서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곧장 결제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제 신분증을 제시하며 결제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거래가 은행 측의 확인을 위해 보류된 상태임을 증명해달라고 또렷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카드와 온라인 거래를 즉시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했고 제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이체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여직원은 빠른 속도로 컴퓨터를 조작한 뒤 동정 어린 미소와 함께 제게 카드를 돌려주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과 고객들 앞에서 그는 씻을 수 없는 창피함과 굴욕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소 로비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을 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제 단호한 선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잿빛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 모자의 추악한 연극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로비의 자동 유리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밖에서 불어온 강한 바람과 함께 매우 위험 있는 풍채의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제 친정어머니 김 여사님이셨습니다. 엄마는 서두르는 기색이었지만 오랜 사업가로서의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세련된 개량 한복을 입고 손에는 고급 가죽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날카로운 눈이 로비를 빠르게 훑더니 난동을 부리고 있는 민준 모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엄마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민주는 장모님이 나타나자 두 다리가 후들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끄럽게 울고 있던 박 여사도 깜짝 놀라 울음을 멈추고 멍하니 사부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달려가 엄마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는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저를 안심시킨 뒤 앞으로 나아가 박 여사와 마주 섰습니다. 엄마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 민준이 제 카드와 서류를 들고 거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자마자 강남에서 판교까지 바로 택시를 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는 길에 은행에서도 직접 엄마에게 거액 거래 확인 전화가 왔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은행 측에 카드 정지를 요청하고 해당 거래가 계좌 주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기록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제 떨리는 목소리만 듣고도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짐작하셨던 겁니다. 박 여사는 엄마의 말을 듣고 허둥지둥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별일 아닙니다. 그냥 애들끼리 새집 장만해서 더 잘 살아보려고 상의하던 중이었어요. 사부인께서 이렇게 멀리까지 힘들게 오실 필요 없었는데 엄마는 그녀의 가식적인 말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박 여사를 쏘아보았습니다. 엄마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이제 그만 연극하시죠. 그 20억은 우리 부부가 평생 가구 공장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입니다. 시집가는 내 딸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라고 준 순수한 제 개인 재산입니다. 민준 서방에게는 그 돈에 손댈 법적 권리나 자격이 단 1도 없습니다. 민준은 장모님의 말을 듣고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십니다. 저는 그냥 놀고 있는 돈으로 투자해서 돈도 벌고 어머니께 좋은 집도 사드려 효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절대 돈을 뺏으려던 게 아니에요. 엄마는 즉시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는 목소리를 높여 그 위선적인 사위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자네가 효도라는 말로
그 끝없는 탐욕을 가리지 말게. 자네의 월급이 한 달에 700만 원이지. 그중 500만 원은 자네 어머니 통장으로 바로 이체해서 여행 다니고 쇼핑하게 해드리고, 이 집의 모든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 장 보는 돈, 양가 경조사비까지 전부 내 딸 서연이 혼자 감당하고 있어. 자기 아내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겨주면서 무슨 자격으로 처가 돈으로 제 어미한테 효도를 한단 말인가? 엄마의 말은 민준 모자의 뺨을 후려치는 차가운 물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정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남자 쪽 집안의 파렴치한 행태를 비난했습니다. 박 여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굴욕감에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과 입씨름할 가치도 없다는 듯 저를 돌아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가방 챙겨서 당장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의 뒤를 따랐습니다. 텅 빈 거래소 로비에 망연자실 서 있는 민준 모자를 뒤로 한 채 택시는 순환도로를 부드럽게 달려 우리를 강남의 익숙한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조용한 차 안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엄마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엄마의 거친 손길이 제게 보이지 않는 힘을 주었고,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가족은 언제나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옛날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결혼하기 전과 똑같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푹신한 침대에 몸을 던지고 눈을 감았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잠시나마 평화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민준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장문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메시지에서 민준은 매우 비굴한 말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고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정말 사랑하고 저 없이는 살 수 없다며 지난 3년간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월급을 모두 저에게 맡기고 제 허락 없이는 절대 어떤 일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거짓투성이 메시지를 읽고 있자니 마음속에는 역겨움과 경멸만이 남았습니다. 그가 제 카드를 직원에게 건네는 것을 본 순간 제 신뢰는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답장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지만 아까 그 부동산 회사의 번호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자신을 판교 아파트 프로젝트의 수석 컨설턴트라고 소개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매우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는 쉬는 시간에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민준 씨와 관련하여 급히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개인의 말에 따르면 제가 떠난 후 민준 씨가 남아서 주택 구매 방식을 일시불에서 10년 할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계약할까봐 일단 계약금 2억 원을 내고 그 호수 전망의 아파트를 잡아두려고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개인은 민준 씨가 계약금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계약서 작성 전에 부부 양측의 명확한 동의와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다시 한번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저는 어떤 거래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야심은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는 아직도 어머니에게 그 호화로운 아파트를 사주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방금 전에 그 사죄와 반성의 메시지는 저를 안심시키고 돈을 빼돌릴 다른 기회를 노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습니다.
문득 한 가지 큰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 카드를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 월급 700만 원 중 500만 원을 어머니께 보내는 민준이 지금 당장 계약금 2억 원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용수철처럼 침대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가방을 들고 거실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거실 탁자에서 녹차를 마시고 계시다가 제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을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부동산 중개인과의 통화 내용을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자 엄마의 얼굴도 극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모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지금 당장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신혼집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쓰거나 은행 대출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아파트는 마포구의 번화한 주거단지에 있었고 현재 시세는 4억 원이 넘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된 등기부 등본은 서재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민준이 몰래 등기부 등본을 들고 가서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질 것이었습니다.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급히 택시를 불러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서울 도로는 꽉 막혀 있었습니다. 차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주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마음은 불타는 듯 초조한데 시간은 더디게만 갔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진정해야 한다며 모든 일에는 해결 방법이 있다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교통체증과 씨름한 끝에 우리는 마포구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문으로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있고 어두컴컴했습니다. 민주는 집에 없었습니다. 아마 돈을 빌리러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거나 박 여사를 그녀의 낡은 집으로 데려다주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작지만 우리 부부의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는 제 건축 관련 서적과 민준의 경영 관련 서류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맨 아래에 서랍을 힘껏 열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모든 중요한 가족 서류를 보관하기로 약속한 장소였습니다. 파란색 비닐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등기부 등본을 엄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이 서류는 친정에 가져가서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서랍을 다시 정리하며 다른 관련 서류들도 챙겼습니다. 나중에 은행 기록과 대조하고 변호사와 상담할 때 필요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랍을 정리하다가 바닥에 깔린 벨벳 천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들쳤다가 다시 덮어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계심이 발동한 저는 몸을 숙여 자세히 살펴보고 벨벳 천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벨벳 천 밑에는 A사 용지 한 장이 4번 접혀 서랍 가장 안쪽 구석에 쑤셔 박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은밀한 곳에 그것도 집문서가 있는 서랍에 종이가 숨겨져 있었을까? 저는 천천히 종이를 꺼내 구김을 폈습니다. 손으로 쓴 또렷한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충격은 민준이 제 돈으로 제 어미에게 집을 사주려 했던 것보다 수백 수천 배는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손에 들린 얇은 종이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제 남편 민준의 자필 서명과 선명한 붉은색 인주로 찍힌 지장이 있는 차용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우리 결혼식 2달 전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김 여사와 그녀의 남편, 즉 제 부모님이셨습니다. 빌린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명확하게 5억 원 500 0 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 목적은 신혼집 아파트 구매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옆에 조용히 서 계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을 사던 날의 기억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민주는 제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일해서 5억 원을 모았다고요.
그는 그 돈에 우리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주기로 약속하신 5억 원을 보태서 이 아파트를 대출 없이 한 번에 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빚 걱정 없이 완벽한 보금자리를 갖기를 바란다고 능력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남편을 둔 아내로서 친구들 앞에서 떳떳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무조건적으로 믿었고 그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에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도 쓰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개인저축 5억 원은 사실 그가 몰래 우리 부모님에게서 빌린 돈이었던 것입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준이 우리 집 재산을 빼돌려 성공한 남자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만들기 위해 공들여 연출한 정교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제가 소리 없이 흐느끼자 엄마는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엄마는 지난 3년간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당시 민준이 혼자 부모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집 살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는 집안 형편이 어렵고 어머니는 편찮으시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는 제가 가난한 남자와 결혼해서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열심히 일해서 3년 안에 반드시 그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 서연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행여나 제가 자기를 무시해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갈까봐 두렵다고요. 우리 부모님은 딸을 너무나 사랑했고 민준이 진심으로 보였기에 그리고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부부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 생각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 비밀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당신들의 관용과 이해가 그런 소인배의 간만 키워줄 줄은 꿈에도 모르셨습니다. 지난 3년간 그는 부모님께 원금은커녕 이자 한 푼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댁 식구들에게는 자기가 번 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샀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제 돈으로 박 여사에게 집을 사주려 했던 것입니다. 민준의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행동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엄마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목소리가 매우 단호해졌습니다. 엄마는 제게 모든 약한 마음을 버리고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이 차용증이야말로 그의 교활함을 법 앞에서 처단할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자 빼도 박도 못할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녀는 즉시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 배신자가 단 하루라도 더 뻔뻔하게 사기 행각을 벌이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우리 모녀는 신분증, 아파트 등기부 등본, 은행카드, 그리고 차용증을 챙겨서 초동법조타운에 있는 유명한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혼인가사 및 재산 분쟁 해결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정 변호사님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고급스럽고 엄숙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으로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고 눈빛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날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녀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내어준 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을 설명하는 것을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세부사항을 수첩에 계속 메모했고 때때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차용증을 내밀고 부동산 거래소에서 민준의 카드 절도 현장을 잡았던 이야기를 하자 정 변호사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법적 요소를 매우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 10억 원의 예금이 혼인 전에 친정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전적으로 제 특유 재산임을 확신했습니다. 민준은 그 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5억 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차용증에 차용인이 명백히 민준 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과 지장까지 있으므로 이는 법적으로 그가 제 부모님에 대해 지는 개인 채무라고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민준에게 원금 전액과 법정 이자를 상환할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사님은 아내의 금고 비밀번호를 엿보고 카드를 훔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 행위는 심각한 도덕적 위반이며 혼인 관계에 있어 중대한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혼 소송 시
이는 마포구 신혼집 아파트와 같은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제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님은 현재로서는 우리 측의 진술만 있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소에서의 사건은 CCTV가 있지만 음성 녹음이 없어 민준이 절도 사실을 인정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그가 발뺌하지 못하도록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한 반격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첫째, 제 부모님 명의로 민준을 상대로 5억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장과 함께 마포구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민준이 제 어머니에게 사줄 아파트의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잡히거나 급하게 팔아치우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제게 맡겨졌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제게 부드러운 채찍으로 쫓아매는 전략을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즉,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 침착함을 유지하고 정면 충돌을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만약 제가 자연스러운 대화 녹음을 통해 민준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정지 기록, 문자 메시지, CCTV, 증인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하여 명확한 증거 체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조언을 듣고 저는 역겨움을 억누르며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자신과 부모님의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에 뛰어들 준비가 된 상처받았지만 약한 척하는 아내의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자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더 이상 단 1초도 약해지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민준 같은 배신자를 위해 흘린 눈물은 이제 충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냉철한 이성으로 제 권리를 되찾고 부모님의 노동의 결실을 지켜야 했습니다. 엄마는 강남의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기사님께 부탁해 용산 전자상가에 잠시 들렀습니다. 저는 한 전문 매장에 들어가 가장 작고 소음 제거 기능이 뛰어나며 배터리가 오래가는 전문가용 녹음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검은색 금속 재질의 만년필 모양으로 위장된 매우 정교한 녹음기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신중하게 살펴보고 펜 뚜껑에 숨겨진 버튼으로 켜고 끄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들었습니다. 녹음 음질이 선명한 것을 확인한 후 저는 값을 치르고 그 펜을 가방 속 비밀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마포구 아파트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정 변호사님이 짜준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준과의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어제부터 그가 보낸 애걸복걸하는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억누르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많이 생각했어요. 당신이 그런 건 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였다는 거 알아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돈 문제 때문에 우리가 3년간 쌓아온 가정을 깨고 싶진 않아요.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갈게요. 우리 차분히 앉아서 모든 오해를 풀어요. 메시지를 보낸 지 10초도 채 되지 않아 민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는 하트와 기쁨의 이모티콘을 잔뜩 보내며 역시 내 아내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내가 맛있는 저녁 요리해서 사죄할게. 당신은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와. 주방 일은 내가 다 할게. 라고 답했습니다. 그 위선적인 글을 보며 저는 씁쓸하게 비웃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마디 달콤한 말로 그의 검은 속내를 이미 다 꿰뚫어 본 여자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제가 마포구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하얀 접시 2개와 붉은 장미가 꽂힌 꽃병, 그리고 반짝이는 크리스탈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허둥지둥 달려나와 제 가방을 들어주려 했지만 저는 능숙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당신은 요리마저 해요. 난 방에 들어가서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녹음펜을 꺼내 마지막으로 신호등을 확인한 뒤 방금 입은 얇은 니트 가디건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꽂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자신을 보며 상처받았지만 용서하는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자고 다짐했습니다. 식당으로 나가자 민주는 이미 의자를 빼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며 가식적인 애정이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가 얼마나 너그럽고 사려 깊은 사람인지 달콤한 말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억이라는 돈이 조만간 자기들 모자의 손에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이 유능한 배우의 모든 야심을 폭로할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온 따뜻한 노란 조명이 식탁을 비추며 겉보기에는 매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민주는 탕수육 한 조각을 제 그릇에 놔주며 아양 떠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당신 주려고 인터넷 보고 특별히 배운 거야. 많이 먹고 힘내, 여보. 저는 한 입 먹는 척하며 맛있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부동산 거래소에서의 극심한 긴장감에 비하면 분위기는 훨씬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저는 가디건 주머니를 가볍게 만지며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녹음팬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목소리를 낮춰 그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약간 토라진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궁금증을 표했습니다. 근데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금고 비밀번호는 우리 기념일이랑 전혀 상관없는 숫자들로 엄청 복잡하게 해놨는데 당신이 어떻게 열고 카드를 가져가서 어머님 집을 사러 갈 수 있었어? 그렇게 꽁꽁 숨겨뒀는데 대체 언제 가져간 거야? 난 전혀 몰랐잖아. 제 질문을 듣자 민주는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완전히 용서하고 지난 일을 잊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제가 다시 묻는 것은 그저 여자들의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와인 기운까지 더해지자 민준의 자만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마치 자신의 기술을 자랑하는 도둑처럼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바보야. 당신이 손으로 가린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몇 달 전에 당신 아파서 집에 누워있을 때 내가 오렌지 주스 가져다 준 날 기억나? 그때 당신이 보험 서류 꺼낸다고 금고 열고 있었잖아. 내가 바로 뒤에 서서 화장대 거울에 비친 키패드를 봤지. 당신 손가락이 몇 번 움직이는지 똑똑히 기억해뒀어.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신에 장인어른 낡은 오토바이 번호판 더한 거잖아? 맞지? 난 영업하는 사람이라 숫자 기억력은 기가 막히거든. 저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순진한 눈빛으로 그가 계속 말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럼 카드랑 서류는 언제 가져간 거야? 민주는 해벌쭉 웃으며 아무런 경계심 없이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당신 저번에 1박 2일로 출장 갔을 때 내가 집에서 비밀번호 누르고 금고 열었지. 서랍 하나하나 다 뒤져서 카드랑 서류 몇 개 챙겨서 예금 인출하는 방법 알아보러 다녔어. 그는 심지어 거액을 한 번에 이체해서 집을 사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바람에 부동산에서 일이 틀어졌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놔둬도 썩는 돈인데 그걸로 집 사서 우리 엄마 명의로 해두면 그것도 다 우리 재산이지.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다 우리 부부한테 남는 건데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민준의 자백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랑이 스스로를 빠져나올 수 없는 넷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적어도 그는 비밀번호를 엿보고 제가 없는 틈을 타 금고를 열고 제 카드와 서류를 훔쳐 제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사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녹음 파일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은행 기록, 카드 정지 내역, 문자 메시지,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결합하면 그림은 훨씬 더 명확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해야 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부터는 필요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지. 이런 비겁한 짓은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제가 집 사는 것을 허락한 줄 알고 서둘러 와인을 더 따르며 앞으로는 모범적인 남편이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그의 희희낙낙하는 얼굴을 보며 와인잔을 그대로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심판의 순간은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제 가디건 주머니 속 녹음펜이 이 거짓된 결혼 생활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저녁 식사 후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며 민준에게 온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정 변호사님과 제 부모님은 필요한 모든 법적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장과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는 마포구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증거와 담보 제공 절차를 검토한 후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통지서는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제가 회사에서 디자인 도면을 검토하고 있을 때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는 느낌표를 잔뜩 붙여가며 극도의 분노와 공황 상태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당장 퇴근해서 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컴퓨터를 끄고 짐을 챙긴 뒤 회사 앞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서야 여유롭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준이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손에는 법원에서 온 빨간 직인이 찍힌 통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화살처럼 달려왔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 앞에 통지서를 들이밀며 이게 대체 뭐냐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2억 원을 급하게 대출받으려고 등기부등본 사본을 들고 법무사 사무실에 갔다가 이 집이 법원에 의해 모든 거래가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아냐고 저를 추궁했습니다. 누군가 자기 앞길을 막고 어머니께 집 사들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통지서의 권리관계인으로 제 부모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우리 부모님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팔을 강하게 움켜쥐며 당장 친정에 전화해서 따지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팔을 뿌리치고 아픈 곳을 문지르며 연기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런 복잡한 법적인 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집 등기부등본은 서재 서랍에 그대로 있는데 왜 갑자기 집이 동결돼요? 혹시 당신 예전에 어디서 사채라도 썼어요? 아니면 사업하다가 망해서 누가 소송이라도 건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는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법원에 그런 엄청난 일을 신청할 리가 없잖아요. 민주는 제가 울먹이며 변명하고 빚 이야기를 꺼내자 뜨끔한 듯 했습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이 떠올랐지만 제가 서랍 밑바닥에 숨겨진 차용증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재로 달려가 모든 서랍을 열어젖히며 등기부 등본을 찾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자 그는 더욱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려 발버둥 치는 물고기를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마련해 호화 아파트를 계약하려던 그의 모든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준이 집이 동결된 이유를 알아보러 법원으로 달려간 사이 저도 마지막 마무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2시간 늦게 출근한다고 말하고 신분증을 챙겨 은행 본점으로 가서 카드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러 금고의 초기화 기능을 사용해 기존 비밀번호를 모두 삭제하고 완전히 새로운 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이제부터 민주는 제 휴지 조각 하나도 건드릴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마자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기 전에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노와 증오 그리고 이성을 잃은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법원 앞에서 민사 분쟁 조정 소환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을 온갖 험한 말로 욕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신의를 저버리고 사위를 죽이려 드는 파렴치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5억 원짜리 차용증은 그냥 돈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어떻게 진짜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는 제 부모님이 인색하고 지독한 사람들이라며 하나뿐인 딸에게 돈 몇 푼 주는 것도 아까워서 이제는 법을 들먹이며 돈을 뜯어내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조금의 동요도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를 자극하며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 그의 말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당신이 직접 서명하고 지장까지 찍었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신혼집 살 돈 5억 원을 빌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게 그냥 형식적인 종이라고 막말을 할 수 있어요? 당신 사기꾼이에요? 늙은 부모님 피땀 흘린 돈을 떼먹으려는 거냐고요? 예상대로 자존심이 상하고 계획이 틀어져 이성을 잃은 민주는 생각 없이 자신의 더러운 속내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매우 자만하고 교활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도덕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때 난 당신 부모님이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절대 딸을 길바닥에 나앉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일부러 빚지는 연극을 한 거야. 나도 집값의 절반을 보탠다고 눈물로 호소해야 그분들이 감동해서 돈을 내놓을 거 아니야. 그 차용증은 그냥 그분들 안심시키려고 써준 거지. 내가 미쳤다고 하늘에서 떨어진 그 돈을 갚겠어? 이 집은 우리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까지 다 돼 있는데 법원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사기쳤다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의 교활한 사기 행각과 부모님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연기했다는 자백. 그 모든 말이 녹음 파일에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카드 절도를 자백한 녹음 파일과 함께 이 두 개의 확실한 증거는 그의 파렴치한 경력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너무 의기양양해 하지 마세요. 당신이 방금 한 말, 법정에서 가장 공정하게 판단해 줄 테니까요.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어느새 아들 곁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민준의 휴대폰을 낚아채 모든 분노와 증오를 제게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시장 바닥에서 싸우는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는 온갖 험한 말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제가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는 며느리라며 친정과 짜고 남편에게 누명을 씌운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장 제 부모님께 전화해서 소송을 취하하고 집에 동결 조치를 풀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집안 친척들을 모두 이끌고 제가 다니는 디자인 회사 본사로 쳐들어가서 난리를 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제 모든 동료와 상사에게 제가 얼마나 부르막심한 며느리인지, 비열한 수법으로 시댁을 함정에 빠뜨렸는지 다 소문내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차를 빌려 제 부모님의 가구 공장에 있는 고향까지 내려가서 부모님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들 모자의 뻔뻔함과 광기는 인간의 인내심을 넘어섰습니다. 물자는 이미 넘쳤고 지난 며칠간 제가 뒤집었었던 인내와 유약함의 껍질은 즉시 찢겨 나갔습니다. 저는 길 한복판에 서서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똑바로 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날카롭고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에 대고 박 여사가 한 글자도 놓치지 않도록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그 시장 바닥 같은 협박은 저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제 회사에 오시든 제 고향에 가셔서 난동을 부리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그때가 되면은 공공질서 문란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될 테니 각오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 박 여사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말을 자르며 더 이상 무식한 말을 내뱉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 모자를 충격에 빠뜨릴 사실을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귀한 아드님께 알려드리죠.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 소송을 건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서연이 제가 그 차용증을 들고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변호사님께 위임해서 민준 씨를 상대로 5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 모자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고급 아파트를 사려는 그 더러운 꿈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 법원에 이 집을 동결시켜달라고 요청한 사람도 바로 접니다. 수화기 너머에는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의 고함 소리는 띠졌고 거친 숨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 진실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순종적이고 인내심 많던 아내이자 며느리가 그들의 모든 야심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이 정신을 차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이의 모든 대화는 정 변호사님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이혼 소장도 이미 법원에 제출했어요. 당신들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나 잘하세요.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고 민준과 박 여사의 번호를 즉시 차단했습니다. 겨울 하늘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할 정도로 자유롭고 가벼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와의 그 막무가내 통화를 끊고 저는 잠시 길가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들 모자가 퍼부은 오염된 공기를 털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잿빛 겨울 하늘 아래 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으로 가득 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제 부모님의 피땀 어린 돈에 손을 댄 그 순간 부부간의 존중과 신의는 그의 손에 의해 이미 찢겨 나갔습니다. 저는 발길을 돌려 택시를 타고 마포구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포장이사 업체에 전화를 걸어 작은 트럭 한 대와 인부 2명을 즉시 제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안에 제 모든 개인 짐을 챙겨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기꾼과 단 하룻밤도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섰을 때 민주는 없었습니다. 아마 집 동결 조치를 풀 방법을 찾으러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원을 헤매고 있을 터였습니다. 다행히 그가 없는 덕분에 저는 빠르고 편안하게 짐을 쌀 수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옷, 화장품, 책, 그리고 결혼 전에 제가 직접 구입했던 모든 개인 물품을 조심스럽게 포장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TV, 냉장고, 거실 소파 같은 가전제품과 가구에는 일절 손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모든 공동재산이 명확하게 분할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상자가 엘리베이터로 옮겨지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땀에 젖어 잿빛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과 떠날 준비를 마친 제 모습을 보자 그는 즉시 달려와 길을 막았습니다. 그는 두 팔을 벌려 문을 막고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제게 진정하라며 부부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단칼에 끝낼 수 있냐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했다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를 족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문을 막고 있는 그의 팔을 밀치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더 이상 연기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오늘 아침에 이혼 소장 마포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 변호사님께서 제 법적 대리인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자업자득이니 나나 우리 가족에게서 어떤 동정도 바라지 마세요. 민준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것을 무시하고 저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삿짐 트럭에 올라 강남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께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독같은 결혼 생활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을 보시고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빠와 친척들은 짐을 방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비한 서류를 들고 정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저는 민준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과 메시지, 그리고 제가 저장해둔 거래 관련 정보들을 제출했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정지 및 거래 보류 기록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녹음 증거가 유용하긴 하지만 법정에서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일관되고 검증 가능한 증거 체인 안에 그것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게 건강을 챙기고 평소처럼 생활하라고 조언했고 소송 절차는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자유롭고 당당한 새로운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친정으로 돌아온 후 민주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는 제가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기 때문에 제게 직접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통된 친구들을 통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 휴대폰은 민준의 친구들에게서 온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저를 설득했고 하나같이 공허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부부는 하루만 살아도 정이 드는 법이라며 여자는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거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남편을 벼랑 끝으로 몰고 법까지 동원해서 배우자를 벌하려 한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 위선적인 말들 앞에서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의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불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겠어요? 사람은 의도치 않은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3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 음모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제 결혼 자금을 훔치고 저희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사기쳤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 가족을 용서해 줄 건가요? 제 단호한 논리와 명백한 사실에 그들은 모두 할 말을 잃고 전화를 끊었고 다시는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소환장 송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주는 고의적으로 소환장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법원 직원이 마포구 아파트로 직접 송달했지만 그는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고 등기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민주는 시간을 끌며 제가 지쳐서 결국 포기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 변호사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피고의 뻔뻔한 비협조에 정 변호사님은 즉시 법원에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직원을 민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보내 소환장과 소송 접수 통지서를 주민센터 게시판과 아파트 게시판에 공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온 동네 사람들이 그의 사기 행각과 실체를 알게 되었고 그는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되었을 겁니다. 동시에 소송의 확실성을 더하기 위해 정 변호사님은 매우 현명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판교의 부동산 거래소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민준이 제 카드를 들고 집을 사러 왔던 그날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가 카드를 들고 있던 장면, 박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난동을 부리던 장면 등 모든 것이 증거물로 CD에 담겼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 변호사님은 법원을 통해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은행에 지난 3년간의 민준의 급여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매달 회사에서 700만 원의 월급이 들어오면 민준은 즉시 500만 원을 박 여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남은 적은 돈은 주유비와 아침 식사비로 사용했습니다. 가정의 막대한 생활비는 모두 제 어깨에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는 제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했고 가정경제에 기여했다는 그의 모든 거짓 주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법의 그물망은 좁혀졌고 민준에게 남은 거는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1심 재판이 열리던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며칠간의 흐림 끝에 맑게 개었습니다. 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정 변호사님이 저와 함께 차를 타고 마포구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법원 마당에 들어섰을 때 민준과 박 여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보자 박 여사의 얼굴은 즉시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법정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마당에서부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부모님을 손가락질하며 우리 집이 돈이 많다고 아들을 괴롭힌다며 온갖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소란으로 복도 전체가 시끄러워졌고 다른 민원인들과 법원 직원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법정 경위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2명의 경위가 다가와 박 여사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경위들은 재판의 존엄성을 위해 그녀를 법원 밖으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는 피고석에 앉아 어머니가 쫓겨나는 것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은 각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라고 했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억지 논리로 의뢰인을 변호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5억 원은 장인, 장모가 부부에게 집사라고 준 증여금이며 차용증은 어른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억 원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재산이므로 민준도 절반의 권리가 있으며 그 돈으로 집을 사려 한 것도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호했습니다. 그 뻔뻔한 변호를 들으며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조용히 일어나 재판부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침착하지만 날카로운 태도로 정 변호사님은 피고 측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해 나갔습니다. 먼저 그는 자필 차용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감정 결과 민준의 서명과 지장이 모두 진짜임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차용증에는 명백히 민준 개인의 대출 목적과 상환 약속이 적혀 있으며 증여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정 변호사님은 민준이 위선적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백한 녹음 파일과 그가 전화로 욕설하며 도발했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녹음된 음성이 법정의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밀번호를 엿보고 금고를 열어 카드를 훔쳤다고 자랑하던 목소리부터 장인, 장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사기극을 벌였다고 인정한 목소리까지 모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민주는 피고석에 앉아 땀을 비오듯 흘리며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 변호사님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는 판교 부동산 거래소에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에는 민준 모자가 제게 카드 결제를 강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준이 지난 3년간 월급을 몰래 어머니에게 빼돌리며 가족 부양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잇따라 제출된 확실한 증거들은 견고한 벽이 되어 민준이 빠져나갈 모든 길을 막았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리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더 이상 변호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침묵했습니다. 재판은 완전히 제게 유리하게 기울었습니다. 결혼을 이용해 처가의 재산을 노린 한 남자의 실체가 법의 빛 아래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비공개 합의 후 재판부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등을 곧게 펴고 정의가 실현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민주는 맞은편에 움츠리고 앉아 마치 죽을 고비를 넘긴 환자처럼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관계에 대하여 법원은 저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준이 부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재정 문제에 있어 불성실했고 아내의 개인 재산을 무단으로 절도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며 민준에게 전적으로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산 문제에 대하여 재판부는 20억 원의 예금은 혼인 전에 친정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저의 특유 재산임을 선언했습니다. 민준은 그 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5억 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민준에게 원금 전액과 법정 이자를 부모님께 상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 당일까지 계산된 이자를 포함하면 민준이 갚아야 할 돈은 5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유일한 공동재산인 마포구 아파트에 대해서는 민준이 제 가족에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해당 아파트를 경매에 붙여 처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매 대금은 우선적으로 제 부모님의 채무 5억여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법에 따라 절반씩 나누게 되어 있었지만 민준이 공동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제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유책 배우자임이 인정되어 법원은 그의 몫으로 돌아갈 나머지 재산 전부를 제게 위자료로 지급하고 이 재판의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장의 의사봉이 땅 소리를 내며 재판의 끝을 알렸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빠져나간 듯 책상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두 팔에 머리를 묶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고급 아파트도, 아내의 20억 원도, 심지어 신혼집마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잘 나가는 영업부장에서 그는 이제 사기꾼이라는 낙인과 무거운 법적 판결을 짊어진 채 집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를 동정의 눈빛이 아닌 악을 이긴 승리자의 침착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부모님 그리고 변호사님과 함께 법정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법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공정을 가져다 주었고 가족의 정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 자를 마땅히 처벌했습니다. 저는 가슴 깊이 자유로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어두웠던 과거를 닫고 제 인생에 더 밝은 새 장을 열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혼 재판이 끝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눈부시고 당당한 새 장을 열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청산한 후 저는 모든 열정을 디자인 업무에 쏟았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저는 회사에 연이어 대규모 신도시 프로젝트를 안겨주었습니다. 임원진은 제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저를 전국 크리에이티브 총괄 이사로 승진시켰습니다. 수입이 급증하자 저는 제 힘으로 멋진 차와 조용한 교외에 타운하우스를 구입했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을 모셔와 넓은 정원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편 민준과 그의 어머니에게는 인과응보의 혹독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가 아내의 카드를 훔치려다 재판에서 패소한 이야기는 업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가 다니던 의료기기 회사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그를 즉시 해고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힌 민준은 어떤 번듯한 회사에도 재취업할 수 없었습니다. 수입이 끊기자 고급 아파트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박 여사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반신불수가 되어 지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주는 돈이 다 떨어져 그 낡은 집마저 급하게 팔아 병원비와 사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두 모자는 빈털터리가 되어 병원에서 주는 구호 식량과 사람들의 동정의 의지에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성격에 질린 친척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어느 가을 주말 오후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차를 몰아 시내로 나갔습니다. 종로의 한 대형 쇼핑몰에 들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번화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제 시선이 우연히 길가의 한 남자에게 닿았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 꽤 죄죄한 작업복을 입은 비쩍 마른 남자가 보도블록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복권 다발을 들고 쉰 목소리로 행인들에게 복권을 사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마에 땀을 닦기 위해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가 민준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잘생기고 번듯했던 영업부장의 얼굴은 고된 삶의 주름과 공허한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거리를 지나가는 고급차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린 끝없는 탐욕에 대한 후회를 곱씹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를 보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연민이나 원망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완전히 과거가 되었습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나아가며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그 배신자의 모습을 뒤로 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즐겁게 대화하고 계신 부모님을 돌아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폭풍우를 겪고 나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살면서 사랑에 운이 좋든 나쁘든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버팀목은 언제나 가족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요. 경제적 독립, 역경 앞에서의 강인한 의지, 그리고 스스로의 피땀으로 번 돈이야말로 여성이 인생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가장 눈부신 빛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저를 응원해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